깊은 밤을 걷는 시간 밤 산책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작가 김재현님의 너희 마음이 안녕하기를 입니다. 출판사는 인디고입니다. 이 책은 종이 가득 글이 빽빽하게 쓰여져 있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일상의 잔잔한 느낌을 주는 사진들과 작가의 손글씨가 더해져 책을 읽는 내내 지루하지도 않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지어지는 책이었습니다. 스르륵 읽어지지만 가볍게 읽고 넘기기엔 기억하고 싶고 또 기록해두고 싶은 구절도 정말 많아서 천천히 아껴 읽고 싶은 책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막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소소한 행복들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일상을 버텨내느라 지쳐 주변의 행복들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멀게 느껴진다면 또 그것을 쫓느라 더욱 지쳐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작은 행복들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안녕하기를. 첫 번째 파트. 당신은 슬픈가요? 인생의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초봄이 한겨울보다 매서운 건 세상 움트는 것들의 통증 때문이다. 강연호 시인의 몸살이라는 시를 읽으면 꽃샘추위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석을 해본다. 역시 계절 하나도 그냥 얻어지는 법은 없나 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옮겨가는 일도 이렇게 순탄치가 않은데 우리 사는 인생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겠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일이 매서운 건 내 안에 움트는 것들의 통증 때문이다. 인생의 꽃샘추위. 이 무렵만 지나면 겨울은 가고 봄이 온다. 그땐 각자 내 안에 움트던 것들도 활짝 피어날 것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믿는다. 지우고 싶지 않아 하나도. 때로 사랑은 잔인하다.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고 사랑했던 기억만 남아 잔인할 만큼 지겹게 사람을 괴롭힌다. 남자는 기억을 지우기로 한다. 먼 호수 위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기억. 서로에게 파고들던 이불 속 그녀의 향기까지 온 집안을 뒤지며 여자에 대한 기억이란 기억은 모조리 쓸어 담는다. 자고 일어나면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이 전부 지워져 있길 남자는 죽도록 바란다. 드디어 기억이 무너져 내린다.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하고 기억이 지워지고 있는데 남자는 그제야 깨닫는다. 지우고 싶지 않아 하나도. 여자의 손을 붙잡고 남자는 죽도록 도망치기 시작한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처럼 실제로 어디선가 기억을 지우는 망각의 알약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과연 망각의 알약이 눈앞에 있다면 우린 그걸 주저없이 삼킬 수 있을까? 내려놓을 수도 없고 다른 걸로 바꿔서 채워 넣을 수도 없고 어디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던져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나에게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것들. 그게 사랑이든 사람이든 추억이든 아픔이든 만약 그걸 지워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주인공들처럼 뒤늦게 기억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전력 질주를 다하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런 사람. 당신은 예쁜 사람이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다. 시궁창 같은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고 있는 당신은
지독한 좌절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견디고 있는 당신은 대견한 사람이다. 덜컹거리는 지하철, 다리는 퉁퉁 붓고 온종일 고생한 땀냄새에 녹초가 되어버린 당신. 작은 몸 하나 기댈 곳 없어 우뚝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이대로도 괜찮을까? 생각하지 마라. 당신은 예쁜 사람이다. 당신은 착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고 대견한 사람, 소박한 사람, 귀하디 귀한 사람. 온통 흑백으로 뒤덮여버린 숨막히는 세상 속에서도 예쁘게 피어 숨쉬는 가여운 들꽃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세상이지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하나 알고 있어. 말할 수 있게 해준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다. 당신은 고마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파트, 어쩌면 지금 순간에도. 당신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한때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한번 읽어봐 하며 메시지로 주고받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 먼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다. 월급여는 500만 원 이상,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해외여행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어쩌면 가장 명확하고 쉬웠다. 돈을 쫓아가면 이룰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어딘가 공허했다. 쓸쓸했다. 당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꼽았던 것은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말한 중산층의 기준이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며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나만의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며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듣기엔 쉬워 보일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삶의 여유가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것들. 그래도 이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곧 그보다 더 아름다운 중산층의 기준을 발견했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정해둔 중산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두억한 집에 두어이랑 전답이 있고 겨울 소목과 여름 배옷 각 두어 벌이 있을 것. 서적 한 시렁 검은고 한 벌, 햇볕 쬐일 마루 하나, 차다릴 화로 하나, 늙은 몸 부추길 지팡이 하나, 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말하고 살 것.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세 번째 파트, 당신도 외로움을 품고 있을까? 가장 행복한 순간도 불행한 순간도. 흥미로운 칼럼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 몸의 오류. 글쓴이는 인간의 신체가 아름답고 오묘하다며 말문을 열더니 이내 곧 그러나 인체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설계상의 오류가 있다고 말한다. 인간 몸이 갖고 있는 매우 치명적인 설계 오류는 자기 팔로 자기 등조차 제대로 긁지 못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팔 길이는 애매하다. 신이 만약 좀 더 꼼꼼했다면 사람이 자기 등을 완벽히 긁을 수 있을 정도로 팔을 길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등 자체가 가려움을 느낄 수 없도록 설계했어야 한다. 가렵기는 가려운데 자기 팔로는 긁을 수 없으니
결국 인간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 몸의 가려움조차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오류는 인간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한다. 때문에 인간은 결국 죽을 때까지 자기 얼굴보다 남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살아야 하며 죽으나 사나 남을 통해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슬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행복한 순간도 가장 불행한 순간도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체 설계상의 오류 때문이라는 새로운 그의 이론이 재밌다. 그런데 만약 글쓴이의 말처럼 오류가 전혀 없이 신이 인간을 완벽하게 설계했다면 우린 달라졌을까? 외로움 같은 건 모른 채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럼 행복했을까? 네 번째 파트, 또 다른 해피엔딩. 삶의 허기를 채워주는 작지만 큰 것들. 설탕 조금에도 음식이 달아지고 비누 조금에도 몸이 깨끗해지네. 조금의 햇빛으로 새싹이 자라며 조금 남은 몽땅 연필로 책 한 권을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 엘리자벳 노벨의 조금이라는 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다 본다. 이미 많은 것을 갖고도 뭐 하나 내려놓기 싫어서 꼭꼭 숨어 도망치는 사람.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남의 것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사람. 어린 시절 만화 속 마녀의 저주에 빠져 먹어도 또 배가 고픈 돼지로 변해버린 임금님처럼 그들은 갖고 또 가질수록 허기에 허덕인다. 그에 반해 작고 또 작고 미약한 것들. 구석진 응달에서도 열심히 고개를 내밀며 한 조각 햇빛으로 살아가는 민들레와 그 위 먼 데서부터 날아와 앉은 작은 벌 한 마리. 몽땅 연필에 침 묻혀가며 껌종이 위에 시를 쓰던 한 남자와 작은 불빛 아래 양말을 깁는 어머니. 새근새근 잠자는 아가가 달콤한 꿈 꾸느라 배시시 웃는 조그만 미소에 종일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 거대한 것들이 아니라 실바람 같은 한 조각 햇빛 같은 조그마한 무엇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 다섯 번째 파트, 사랑은 그런 것. 사진에 숨겨진 비밀. 어느 날부턴가 여자에게서 사진이 도착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음식 사진이었다. 어떤 날은 저녁, 어떤 날은 점심, 또 어떤 날은 점심과 저녁, 며칠에 한 번씩 여자는 된장찌개, 김치전골, 스파게티와 같은 사진을 남자에게 보내왔다. 남자는 난감했다. 사진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여자가 직접 만든 음식이라는 것. 정갈하고 소담하게 담긴 음식들 맛있어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 무슨 대답을 하라는 거지? 해서 남자는 지극히 평범한 답을 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 후로도 남자는 늘 칭찬을 해주었지만 여자는 시무룩했다. 사진이 뜻하는 말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영 남자는 모를 거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결국엔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내가 왜 자꾸 음식 사진을 보내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면요. 당신한테 내가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내일 만들어서 같이 먹고 싶다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거래요.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된대요. 그렇게 말하곤 여자는 마음속을 열어 꺼내 보였다. 거기엔 잘 자라 잎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작은 묘목이 있었다. 여자가 정성껏 키워낸 이 작은 나무를 제 가슴 속에 옮겨 심어 더 크게 건강하게 키울지 어쩔지 이제부턴 남자의 몫이다. 어쩌면 여전히 여자와 남자는 분명 헤어지기로 했다. 하지만 어쩐지 연애는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내 노트북 돌려줘. 빌려간 돈이나 갚아. 어떤 날은 유치하고 치사하던 싸움을 하고 벌써 새 여자친구 생겼다며? 나랑 헤어지고 만난 게 겨우 저 남자냐? 어떤 날은 뜻모를 질투를 한다. 헤어졌다면서 그와 그녀의 연애 온도는 그렇게 매일 들쭉날쭉 널뛴다. 실은 아직 진짜 이별이 아닌 것. 어쩌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너 그거 알아? 많은 연인들 중에 82%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대. 그 중에서 계속 만나게 될 확률은 3%고 나머지 97%는 또다시 헤어진대. 그것도 처음 헤어졌을 때와 같은 이유로.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잘 되는 확률은 3%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하곤 여자는 발끝을 툭툭 찬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워서다.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는 남자. 너 그거 알아?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래. 근데 그게 매주 1등이 몇 명씩 그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3%면 되게 큰 숫자야. 남자의 다시 내민 손. 여자는 어쩐지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연애는 7월의 장마다.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불현듯 다시 찾아와 무섭게 퍼붓는다. 다시 시작된 뜨거운 그와 그녀의 사랑처럼.